형도 오늘 이 옷을 입었네요. 이 옷은 지훈이 형 옷 아니고 내 옷이야. 지훈이 형이랑 이 옷 맞추고 같이 입기로 했는데 솔직히 나는 좀 입을 용기가 안 났었거든. 근데 우리 국세청 아는 형 채널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용기를 내봤어. 어때? 괜찮아? 문 PD, 저번 가족 간 계좌이체 영상 올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많이 주셨거든. 가족 간 계좌이체 했을 때 증여세 신고해야 되는 거냐, 얼마까지 하면 안전한 거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주셨어. 문 PD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 계좌 거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국민 모두가 다 하잖아. 근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린다는 거야. 불합리하잖아. 이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100% 안 걸리고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를 검증하는 원리만 알고 있다면 아마 의사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얘기해 볼까 해. 오늘 영상도 아주 유익한 내용이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절세는 최연석. 가족 간 계좌이체 얼마까지 안전할까요? 이 질문은 형이 국세청에 근무할 때도 세무사로 개업해서 나와서도 제일 많이 주시는 질문이야. 1000만 원 이상 이체하면 무조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1000만 원 이상 이체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야. 그런 이야기는 진짜 처음 듣는데요? 왜 그런지 말해줄게. 전 영상에서 FIU 얘기를 드렸더니 이 부분 질문 정말 많이 주셨거든.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가 되면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는 거냐고. 그렇지 않아.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할 수는 없어. 보고가 된다고 다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에서도 일이 엄청 많아. 이 보고되는 건들을 모두 조사할 수는 없지. 이런 질문 주신 분 있었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2억을 계좌이체를 해주셨는데 이거 증여세 신고해야 되는지. 근데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실제로 빌려준 거라는 거야. 아들이 몇 년 뒤에 상환할 거라고. 그래서 이거 증여세 신고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국세청에서는 계좌이체로 2억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과세를 하는 게 아니거든.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 실제로 차입이 맞다면 증여세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 이 거래가 설령 의심 거래로 FIU에 보고가 된다고 해도 이 FIU 보고도 은행 텔러들이 자기 주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가 된다 안 된다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 근데 이게 의심 거래로 FIU에 보고가 된다고 해도 무조건 조사가 되는 게 아니야.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자금 출처 조사할 수 있을까? 문 PD는 부모님한테 고액의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드린 적 없어? 사실 저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자취방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을 모바일로 이체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금액 제한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니까 일단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부모님이 우선 먼저 보내주시고 제가 나중에 부모님한테 나눠서 계좌이체하면서 갚았죠. 이렇게 실제로 이 2억 원이라는 돈이 아들이 단기간에 상환했을 수도 있고 이자를 주면서 차용증을 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들을 거쳐서 가는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빌려줬다가 다시 받았던 돈일 수도 있잖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2억 원의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이 아들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하면 조사를 해봤을 때 아무 혐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조사가 한 번 됐기 때문에 이 아들한테 다음에 더 큰 혐의가 있더라도 이 해에는 이 아들을 다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국세청에서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신중하게 판단을 해. 계좌이체 거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조사 나올까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절세는 최연석. 이 질문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소액의 계좌이체 거래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가족 간 계좌이체 할 때 이거 다 증여세 신고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주셨거든. 근데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 증여재산 공제 이내의 금액 즉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 금액 이내의 금액은 편하게 거래하시라고. 와, 그렇게 큰 금액까지 계좌이체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생각보다 크지. 10년 안에 다른 증여나 상속의 이슈가 없다면 이렇게 거래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국세청에 이 금액이 확인이 돼 과세 미달이기 때문에 가산세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 국세청에 적발이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이거를 섣불리 과세 미달로 신고를 해놓으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 1000만 원 넘으면 자동 보고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가 되지만 걸려도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이런 뜻이네요. 현금 거래 1000만 원이 FIU에 고액 현금 거래로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거고 계좌이체 거래는 전 영상에도 얘기 드렸지만 FIU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 거래 빈도라든지 직업, 사업 내용 등을 봐서 은행에서 FIU로 보고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은행에서도 이 많은 계좌이체 거래를 다 보고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다 보고가 되는 건 아니야. 지훈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시드머니를 자식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10년마다 플랜을 세워서 계좌이체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거래 흔적을 만들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자식한테 기초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으로 오시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상황마다 다 달라. 절세는 최영석.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주셨거든. 어머님한테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거 증여세 신고해야 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줄여서 상증법이라고 하거든. 상증법에 비과세 증여재산을 규정해놨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는 증여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거든. 아, 사회통념 이거는 너무 애매한데요. 상당히 애매한 말이지. 자녀 배우자한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로 주는 거랑 매달 1000만 원씩 생활비로 주는 거는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 부자들이야 매달 1000만 원씩 생활비로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납세자들도 이렇게 애매하게 느끼듯이 국세청에서도 상당히 애매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 어디까지 증여로 과세를 해야 되는지, 생활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이게 조사라는 게 사람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 형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 큰 금액이 한 번에 이동이 되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야. 질문 주신 사례처럼 매달 소액의 생활비라면 크게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너무 과하면 항상 문제가 되게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고소득 연봉을 내가 받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매달 생활비를 받는다? 이거는 거의 걸린다고 봐야지. 결국 적당히 괜찮은 금액은 매달 이체해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갑자기 큰 금액이 확 이체돼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지. 정도껏 해야 돼. 형이 계속 얘기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납세자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해 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계좌를 미리 열어보는 조사가 있고 열어보지 않는 조사가 있어. 일반적인 법인 개인 사업자 조사의 경우에는 계좌를 미리 열어보지 않아. 이 계좌를 미리 열어보려면 절차가 복잡하거든. 그래서 비정기 조사의 경우에도 계좌를 미리 열어보고 나오지는 않아 보통. 그런데 상속세 자금 출처 조사는 다르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납세자의 모든 계좌를 열어보고 조사를 시작해. 국세청에서 재산 조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알아? 계좌를 조회하고 저교에 가족들 이름이 적힌 거래를 모두 뽑는 거지. 그건 진짜 무서운데요. 그렇지. 이 방법은 너무 적출하기가 쉬워. 형이 국세청에 근무할 때도 항상 이걸 먼저 했지. 그리고 같은 재산 조사지만 상속세 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도 얘기해 주는 데가 없더라고. 이 두 조사의 차이는 상속세 조사는 비상속인, 상속인 둘 모두의 계좌를 조회해보고 자금 출처 조사는 조사 대상자, 곧 수증자지. 수증자의 계좌만 열어보고 조사를 시작해. 왜냐하면 조사 시작하기 전에는 증여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어서 그래. 엄마가 줬는지 아빠가 줬는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계좌를 열어볼 수는 없거든.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한데 받는 쪽, 주는 쪽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합쳐서 날짜별로 정렬하면 저교의 이름을 어떻게 적었든 현금 인출로 돈이 나왔다 들어갔든 모두 다 눈에 보이게 되어 있거든. 하지만 자금 출처는 다르지. 한쪽 계좌만 일단 열어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사 대응만 잘하면 많은 부분을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궁금한 게요. 이체할 때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의 이름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저교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 질문 되게 많이 주시거든. 아까 형이 두 조사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상속세 조사는 받는 쪽, 주는 쪽 다 조회를 해보기 때문에 저교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적어도 다 걸리게 되어 있어. 하지만 자금 출처 조사는 다르지. 홍길동으로 들어오면 일단 수증자 계좌만 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두 차이가 아주 중요한 거야. 상속세 조사나 자금 출처 조사 이 두 조사에 걸리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한데 전 영상에서도 형이 얘기했듯이 자금 출처 조사는 계획만 잘 세우면 피해 나갈 수 있어. 하지만 상속세 조사는 다르지. 부모님의 죽음이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형은 가족 간 계좌이체 질문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부모님의 연세를 물어봐. 상속세 이슈가 있는지를 보는 거지.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되면 모든 금융계좌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계좌이체 거래는 거의 다 파악이 되게 되어 있어. 하지만 상속세 조사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상속세 조사 기준 금액을 알고 대응을 해야 되고 상속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서 판단을 해볼 수 있어. 가족 간 계좌이체 정말 궁금한 질문이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얼마까지 해도 되는지. 이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재차 증여나 상속의 이슈가 있다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어. 그래서 가족 간 계좌이체 큰 금액을 하게 되는 경우는 항상 조세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실행을 하길 바래. 절세는 최영석.
마지막으로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증여재산 공제 절대 안 잊어버리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좋은 팁이거든. 증여재산 공제에서 직계 존비속가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돼. 근데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사위와 며느리 관계가 직계 존비속 관계인지 기타 친족 관계인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관계가 직계 존비속 관계인지 기타 친족 관계인지, 이 부분 엄청 헷갈려 하시거든. 형이 국세청에 근무할 때 증여세 신고서를 받아보면 실제로 이거 실수하는 분들 되게 많았어. 며느리 사위가 5천만 원 공제가 될까 1,000만 원 공제가 될까? 왠지 가까운 사이니까 그래도 5천만 원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 근데 이거는 평생 안 잊어버리는 팁이 있어. 피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로 판단하면 돼. 며느리와 사위는 피가 안 섞였잖아. 그러니까 기타 친족 관계야.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거지. 하지만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는 나랑 피가 섞였잖아.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 관계지.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거야. 아, 그렇게 외우면 정말 평생 안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지. 가족 간 계좌이체 100% 정답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 하지만 과하면 문제가 생기고, 국세청에서도 증여로 무조건 잡아내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 문제가 될 만하니까 잡아내는 거고,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대응을 해야 돼. 문 PD도 가족 간 계좌이체 할 때 궁금한 일 생기면 형한테 연락해?